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 굉장히 기세가 좋았잖아요. 네. 반도체주가 지금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AI 반도체 칩 수출 제한을 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또 여기에다가 ASML이 원래는 실적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였어요. 그런데 이게 웨브사이트에 자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노출이 됐죠. 실적이 네. 빨리. 예. 글쎄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사후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들의 멘트 색깔도 달라지듯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하루하루 또 마음이 달라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예, 좀 오르는 날은 그래 가는 거야. 노랜딩 맞아. 뭐 이렇게 되다가 좀 이렇게 어제 같은 그런 지수 낙폭이 보이면은 이거 진짜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이거 언제 조정이 올지 몰라 했던 그 두려움이 또 커지기도 하는데. 네. 다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표도 해석하기 나름이고 또 지표별로 또 혼조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고용 지표도 다 좀 제각각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제는 또 화요일 날 우리 시장 중심으로 짚었고 오늘은 또 글로벌리 한번 또 짚어보시죠. 네, 오늘 네. KB국민은행 자문교수 장재철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예. 지금 뉴욕 증시도 증시지만 박사님 한 달 만에 출연이시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쭉 좀 압축하셔서 보셨을 때 글로벌 경기 상황이나 지표 흐름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미국 경제를 보면 네. 지난 8월이나 9월 달에 봤던 그런 상황이랑 약간 달라졌죠. 8, 9월하고는 좀 달라졌다. 그렇죠. 8월 달에는 7월 고용 쇼크 때문에 예.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비커까지 나왔고. 그렇죠. 비커까지 나왔었지만 9월 들어서 나타났던 그러니까 10월 달에 발표된 9월 자료들은 또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예. 고용도 좋고 예. 물가도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었고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물가는 안정되고 고용이 나빠져서 비컷을 했는데 고용은 좀 더 좋아지고 물가는 또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상황이 되니까 이거 뭐라 그럴까 금리나 행보가 금리나 행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좀 스텝이 꼬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예. 부분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평가? 이거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은. 그러니까 물가는 앞으로도 계속 안정될 가능성이 크고 예. 고용은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제 펀더멘탈 자체에 대한 평가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이런 약간의 변화가 미국 국채 금리를 좀 더 높였고 10년물 금리 14%대 이상으로 올렸던 부분도 있고요. 네. 또 국제 유가를 또 올렸던 부분도 있죠. 여기에는 다분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미국 경제 펀더멘탈과 뭐라 그럴까요?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졌던 그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유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또 중국 수요 이게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원유 시설은 타격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유가는 좀 안정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이제 그러한 요인들이 지난 간밤에 이제 WTI가 4% 가까이 내려오게 된 그런 요인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중국발 원유 수요, 원자재 수요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국 정부가 9월 중순부터 계속 경기 부양과 그렇죠. 시장 안정화 정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경제의 성장을 좀 높여준다고 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더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원유 수요에 대한 어떤 위축이나 감소 정도를 우리가 좀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저 지표의 흐름이나 뭐 이런 걸 봐서 그동안에 골디락스 하던 미국 경제를 가지고 심지어 이제 경기 연착륙은 당근이고 아예 노랜딩 경기 하강도 없을 거야. 그냥 쭉 좋게 갈 거야라는 시나리오까지 강했습니다만 이제 한 번씩 어제 같은 장이 가끔씩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무슨 뭐 지수가 1%대 하락, 네. 개별 종목이 그것도 아주 대형주들이 4%, 5%, ASML이 16% 하락이 뭡니까 하루 만에. 그렇죠. 이런 게 오면은 이게 뭐지 싶을 때가 있는데 지금 이게 자칫 또 과한 호들갑 내지는 과도한 또 공포가 되면은 또 이렇게 랠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계속 너무 젖어 있다 보면은 진짜 나중에는 노비드 장에서 사자도 없는 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네. 지금 이 진단도 또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할 수도 있고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 시장의 변동성은 제가 볼 때는 미국 11월 초에 네. 있을 대선 예. 그리고 그거에 따른 중국이나 아니면 또 다른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의 정책 결정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제 연이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안에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변동성. 이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이벤트에 따른 그 변동성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계를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앞에서 얘기 나왔지만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기초 체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면 시장에는 좀 우호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급속히 나빠지지 않는 가운데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를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산업별로 또 아니면 또 종목별로 좀 온도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레가시 반도체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부분과 HBM이 있는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 옛날에 그 DDR4, 5에 있어서의 가격 하락 그리고 가격 경쟁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HBM이나 이런 고 부가가치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도 수요가 굉장히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그 ASM을 좀 여쭤볼게요. 그 네덜란드 반도체 노광 장비 업체인데 사실 이번에 실적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가이던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순 예약이라든지 순 매출 전망치가 좀 안 좋았다라는 거는 사실 말씀 주신 대로 AI 반도체 쪽 수요가 탄탄하다라고 하며 이 장비 쪽 수요도 탄탄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이 앞으로의 전망치가 이렇게 예상치를 하회했던 걸까요?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그 평균 가격 사이클이랑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읽은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운 사이클이 되고 그다음 하반기부터 이제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만드는 게 ASML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업체들도 많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경쟁 관계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것들이 좀 복합해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뭐 지난 6월 20일 날 장중에 찍었던 140불대까지 굉장히 근접했다가 어제 한 방 세게 맞았는데 4.7%. ASML 주가를 갖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냥 구글 같은 걸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ASML 주가 한번 띄워서 이렇게 차트 보시면은 이 ASML은 7월 한 10일, 12일 그 무렵부터 꺾였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저 무렵. 저게 이제 종가 기준으로 저렇게 730으로 나옵니다만 장중에 1000을 찍었습니다. 1000유로를 찍었는데 거의 한 200 근방에서부터 1000까지 갔으니까 소위 말하는 뭐 10백은 아니더라도 500억, 5배 오르는 그런 정도까지 급등을 했던 게 1000까지 찍었던 게 지금 660대로 내려왔으니 많이 밀렸는데 저기는 저렇게 이미 7월 10일 저 무렵부터 꺾이기 시작했던 걸 나머지 이제 또 반도체 저쪽은 이제 장비 쪽은 저렇게 꺾였는데 엔비디아는 전고점 한번 트라이 해보다가 이제 밀리고 해서 사실 반도체 부분은 조금 이렇게
헷갈리긴 헷갈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속해서 수요가 좋을 것이고 하는 부분은 또 이해가 되고 네. 최근 뉴스의 흐름을 보니까 우리가 미국만 봤는데 뭐 영국 이런 데 할 것 없이 유럽 쪽도 어차피 저 AI 쪽은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투자는 예. 계속 이루어지겠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저 차트를 보면 바로 저 시점이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피크아웃 한다는 글쎄, 뉴스가 그 무렵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나온 얘기인데 제가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아가지고 좀 자료 보면은 이게 스몰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빅 사이클에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네. 사이클이 아하. 작은 예. 게 이제 가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그것이 내년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부터는 소위 말해서 수요도 올라오고 고부가 가치 HBM의 어떤 가격이 높아지면서 평균 가격이 올라지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에서의 어떤 순풍이 분다, 회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그 AI 관련된 그 산업의 성장성은 적어도 2035년까지 매년 30% 이상씩 시장 네. 규모가 커진다고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뭐 AI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어떤 컴퓨팅뿐만이 아니라 그 자동차라든지 또 무슨 가전이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흡수될 그렇죠. 수 있는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범용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HBM뿐만 아니라 이 범용 그 반도체 부분에서도 수요는 커질 거로 보는 거죠.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경쟁이 앞으로 더 가열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켓 쉐어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국 얘기 주셨으니까 간밤에 또 뭐 ASML 실적 말고도 사실 그 이전에 나온 거는 바이든 정부가 네. 그 AI 반도체 칩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결국에는 중국에 판매하지 말라는 거고 거의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수출 제한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서 이 AI 반도체 칩을 사가지고 중국에 재판매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를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네, 이게 네, 사실 네. 관련 기업들은 분명 매출이라든지 부분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시장이 그저 구분되는 거잖아요. 예.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중동 얘기 나왔지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각각의 국가별로 또 상한 쿼터를 주겠다는 그렇죠. 얘기도 예, 하고 예. 있잖아요. 근데 미국 자체 내에서만이라도 수요가 상당히 이제 많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수출이 막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으로 또 미국 내에서 또 공급을 해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미국 뭐 지금 우리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있지만은 뭐 트럼프 후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해리스 후보가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이 대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부분과 그 하이엔드 기술에 대한 예. 제약은 아마도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강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그러게요.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결국 산업 정책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와 그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간의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미국 내의 산업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뭐 칩액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액에 따라서 미국에 투자한 여러 나라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도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 하신 김에 조금만 더 네네. 한번 그야말로 딱 3차례에 걸쳐서 부양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제일 처음은 인민은행이 스타트를 끊었고 금리 내리겠다 쪽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거기서 재정정책이라고 표방한 게 2천억 위안 그것도 내년에 잡혀있던 예산 조기 집행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실망스러워서 급등했던 중국이나 홍콩 증시가 또 급락으로 돌아서는 배경이 됐고 네. 지난 주말에 뭐 재정부장 좀 약하긴 약합니다.
우리나라의 재무부 장관보다도 오히려 중국의 재정부장은 좀 위상이 좀 약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더구나 중국은 네. 황제께서 뭐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디테일이 없고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중국 경기 부양 책발 뭐 조금 어떤 유동성의 향기 뭐 이런 거 기대했던 시장으로서는 힘들어지나요? 그러니까 9월 달에 두 차례 이제 네. 9월 중순과 말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예. 지금 말씀 주셨던 그 내년도 예산 끌어다 쓰는 예. 거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뭐였냐면 지방 정부의 그 특별 국채 그게 예. 약 2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나왔고. 예, 그래서 예.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양에 차지는 않지만은 4분기 경제 성장률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성장률을 4.6% 정도 봤었는데 이거를 5.1%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4분기에 내년도 예산 땡긴 거 그리고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2조 3천억 달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쓸 수 있는 걸 합해서 성장률이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나왔던 정책들이랑 그 지난 토요일 날 나왔던 정책을 종합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경기 부양을 위한 소위 말해서 중국의 부진한 소비와 투자를 위한 지출보다는 지금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예. 들면 부동산, 예. 그리고 지방 정부 문제, 그리고 결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중국의 은행들이 좀 중국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지금 은행들이 금리도 내리고 이러면서 상당히 좀 부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확충을 좀 하는 거. 그래서 중국의 리스크를 없애는 정책을 먼저 쓴 거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여태까지 나온 정책들만 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 성장 이러한 정책들이 시간을 두고 중국 경제 성장률을 약 한 0.4% 정도 올릴 거로 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4.7에서 4.9%로 올렸고요. 그리고 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지금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구체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면 4.3에서 4.7%로 상향 조정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좀 소극적인 그런 정책을 여태까지 썼는데 예. 지난 토요일 날 나왔던 얘기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년도 재정 적자 기준을 3%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 이거를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 여태까지 썼던 재정 규모보다는 더 크게 소비와 투자를 위해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다라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년도에 결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시점을 올해 10월 말에 있는 전인대회 상무위원회 그리고 네. 12월 초에 있는 중앙경제공작회의 예.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이 좀 구체화되면 중국 경제의 플러스 알파의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이건 지켜봐야 될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지난 주말에 그 발표됐던 대응책 중에 중국의 이제 지방 정부가 지금 박사님 소개해 주셨다시피 특별 국채를 발행해서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재정을 조금 더 풀겠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너무 중국 경제 운영 방식이나 어떤 공산당 체제 하에서의 자본주의라는 게 미덥지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고 기존에 그 뭐 중국 정부나 중국 인민들이나 할 것 없이 사실 빚으로 만들어낸 그거라도 보니까 비유컨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뉴스를 접할 때 아빠 우리 저 뭐 맨날 저기 뭐 국내 무슨 집 주변에 산이나 올라가고 계곡만 가지 말고 우리도 남들처럼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자. 뭐 유럽도 한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었으니까 아빠가 기분 좋게 그래 한번 가자 했는데 아빠가 결국은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 여행 비용을 마련하더라 말이죠. 네. 별로 그 여행 즐겁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 빚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이슈고 중국 정부가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요인을 많이 감안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정책을 썼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시경제 정책 자체가 소위 말해서 경기의 어떤 순환의 진폭을 줄인다는 점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더 보증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면 지금의 약간의 적자를 좀 늘려내는 부분이 그래서 경제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제에서 주요 이슈는 과도한 정부 부채입니다. 그리고 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부채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정을 좀 늘린다고 하더라도 늘리는 폭에 대해서는 다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못한 이유가 더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한 다음에 그 구체적인 규모와 세부 사항을 결정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제 미국 연준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박사님도 실제로 미국 경기는 괜찮다라는 시각이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있을 FOMC에서 미 연준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예, 지금 얼마 전에 어디 아티클을 읽으니까 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고도를 기다리 고도라는 사람이 이제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잖아요. 그 네. 연극에서는. 근데 고도 리세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리세션이 안 와요. 그러니까 리세션 온다 왜냐면 하는데. 3년 전부터 미국 경제 리세션 온다고 고도 그랬는데 리세션. 안 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고도 리세션 하니까 리세션이 온다고 했는데 자꾸 안 오니까 그런 용어가 생겼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연준의 빅컷 이후에 추가적인 인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금리 수준이 상당히 제약적이다, 네. 긴축적이다는 거에서도 이견이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중립금리 수준을 우리가 뭐 2%대 후반 3%대라고 보면 지금 5%는 여유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고용에서 그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9월 달에는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추세는 이제 고용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충하면서 경기를 좀 경착륙하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방법은 금리의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11월 달에 금리의 25bp 인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표에서는 지난번 점도표에서는 추가적으로 2번 내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연준 그 인사들의 얘기로는 뭐 1번에서 2번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연준의 그 금리 인상이나 인하 사이클의 보편적인 특성이 일단 시작을 하면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살린다고 보면 고용 지표가 아주 더 좋아지거나 인플레이션이 더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앞으로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서학개미라고 칭해지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술주 많이 갖고 계시고 네. 뭐 반도체 관련한 주식 많고 뭐 테슬라 이런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시장 열리기 전에 좀 두려움은 크실 텐데 근데 이 와중에 미국은 최근에 뭐 JP 모건을 비롯해서 이제 실적이 좋아서 그런지 금융주들이 또 잘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박사님, 저 KB국민이 계십니다만 KB금융이 왜 밸류 지수에서 왜 탈락했다고 보십니까? 혹시 뭐 그런 얘기 나누신 적 있으세요? 또 이렇게 가네요. 다음 배 조정할 때는 들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뭐 우리가 2,600 지수가 2,600을 갖다가 안착을 하나마나 오늘도 지금 잘못하면 2,600 밑으로까지도 갈 수도 있는 날인데 그 와중에 우리는 밸류업 지수 탈락하고 상관없거든 하면서 또 KB금융 탁 튀어 올랐고 주가가 또 요즘 보니까 한은은 금리 내리는데 대출금리 오히려 더 높아졌다거든요. 이래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장사장. 예대 마진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리밋 올라가니까 좋죠. 네. 그런데 이거는 뭐 이창용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준금리는 낮추더라도 네. 은행들이 자기들의 그 적정금리를 결정할 때는
그 상황에 맞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좀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은행은 좋은 거네요 현재. 아니, 수익성 리스크 측면에서는.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다. 명분이 좋네요. 네. 근데 뭐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리가 되게 빨리 내려올 거로 생각했었잖아요. 네. 50bp 내리면서 네. 추가적인 50bp 내려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고용 쇼크, 고용이랑 물가가 조금 위로 튀면서 그런 빅컷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스몰컷으로 가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좀 높아지니까 또 장기금리 올라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금융지에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금리가 또 내려오니까 네. 금융주 말고 시장 전체로 볼 때는 미래 가치를 좀 현재로 디스카운트 할 수 있는 그 금리들이 내려오니까 위험 자산한테는 또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경기 침체로 가지 않고 소프트 랜딩이나 아니면 노 랜딩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험 자산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좀 뉴욕 증시 하락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12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5%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76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참 상승할 때도 상승폭이 좀 다소 제한되는 모습이었던 만큼 하락할 때도 지금 호가에서 보시다시피 SK 하이닉스 대비로는 낙폭이 다소 좀 제한적일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8% 약세가 예상되고요. 59,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ASML 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은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떨어지면서 반도체주들이 좀 직격탄이 예상이 됐었는데 SK 하이닉스가 6% 급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1,000원입니다. 다만 이제 호가하고 또 이제 개장 이후 시초가라든지 장중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 확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41만 7,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06만 원이고요. 현대차가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4만 6,500원. 기아가 0.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8,800원이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도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8,3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5%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49,600원이죠. KB금융 0.9%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94,700원. 포스코홀딩스는 1% 가까운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5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 0.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7만 400원. 에코프로, 리가캠바이오 일단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HLB가 최근에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졌었고 오늘 좀 보니까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0.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72,200원. 어제도 이미 5% 반등을 보여줬었죠. 추가적으로 반등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이 가운데 삼천당제약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4만 4천 원, 엔캠 3% 강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19만 7,800원, 클래시스 보합 예상되고요. 휴재 많이 올랐었죠 최근에. 오늘 좀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에서는 2% 하락 예상되고요. 28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리노공업 3.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9만 8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일단은 반도체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에서 뭐 네. ASML, 뭐 엔비디아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영향이 예상이 되네요. 그러네요. 네. 예. 또 그동안 또 최근에 올라왔던 거야. 그렇지 않아도 뭐 약간의 숨고르기는 있을 수 있는 장이었는데 미국 장이 저렇게 나왔으니까 개장 초 낙폭을 이제 줄이는 흐름으로 가는지 더 키우는지 또 외국인 수급 중요하겠죠. 요거 이제 아마 개장하고 나서 한 10분, 15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한번 또 관찰해 봐야 되는 팩트 같습니다. 네. 저기 박사님, 그리고 어제 약간 미국의 뉴욕발 시황 가운데 살짝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뉴욕 연준에서, 뉴욕 연방원에서 발표한 자료 같은데
미국 소비자들이 나 이거 조만간에 이거 신용카드 같은 거 좀 연체가 좀 될 것 같아. 이 비율이 높아졌다는 소식. 네. 뭐 그런 부분. 그러니 참 뉴스의 흐름이 묘한 게 장 올라갈 때는 이런 거 잘 안 보이다가 장이 또 이렇게 많이 급락하면은 또 걱정스러운 또 그것들을 또 많이 편집들을 하더라고요. 약간 불안하니까. 예.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너무 또 급격히 하락하고 조금 이렇게 욕심을 줄여야 할까요?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뭐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될까요? 지금 시점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한 이슈가 이제 예.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예. 채권이나 안전자산을 할 건지 아니면 위험자산을 할 건지 예. 뭐 아니면은 뭐 우리가 크립토 그 뭐죠? 예. 그 코인 쪽. 코인 쪽으로 가상자산. 가상자산을 예. 해야 될지 이런 이슈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뭐 1년 또 지금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았던 이 주식 시장의 성과를 보면 좀 숨을 고를 필요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의 어떤 급락에 대한 리스크는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금융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금리 부분은 현재보다 앞으로 우리가 뭐 3개월, 6개월을 보면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포지션을 그렇게 크게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네. 줄여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니까 이 기존에 있었던 뭐 연체율이 올라가거나 또 지금 우리 맨날 얘기했던 것이 상업용 부동산 얘기 많이 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거의 뭐 고도 수준입니다. 안 와요. 이제 뭐 거의 얘기 안 합니다. 좋은 뉴스가 그거 몇년 많을 전부터, 때는 예. 네, 다 예. 잠기고 이러는데 조금 시장이 불안해지면 이제 하나씩 꺼내서 쓰는 거죠. 근데 예, 그런 것 이게 같아요.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들이 나쁜 버릇 중에 하나죠. 왜냐면 보통 아. 보통 이 경제 분석을 하거나 기업 분석을 할 때 굉장히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런 다운사이드 리스크, 업사이드 리스크들을 이제 비교를 해주면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더 강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을 때는 좋은 걸 좀 더 많이 얘기해주고 싶은 또 그런 욕심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계속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투자자분들이 자기가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의 중요한 데이터들은 항상 같이 보면서 밸런싱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지만 이게 지금 우리 무시해도 돼, 안 돼도 돼. 예.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예. 와, 이건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연체율이 올라가는데 그 임금 상승률은 또 굉장히 좋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또 저축률도 좋고 그렇다고 보면 연체율이 올라가도 옛날에 임금이 낮아지거나 저축률이 낮았을 때와는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좋았던 소비에 의한 기저효과 때문에 나중에 앞으로 올 소비가 좀 둔화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런 좀 부정적인 효과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크게 이제 부풀려지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키울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너무 긍정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요. 여태까지 나온 매크로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확률,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지난 히스토리컬, 지난 과거의 평균 수준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투자자들이 뭐 보니까 저도 이거 간밤에 나온 걸 본 건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지금 어느 쪽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고 오히려 채권하고 현금 비중은 줄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두고 또 일각에서는 과매수 상태다. 네. 그러니까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분석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워렌 버핏이 뭐 현금 비중 높이자 뭐 네, 주부 예, 하면서 예. 그때 시가총액이랑 GDP 그 비교하면서 예. 그 비중이 몇 %였죠? 그게 이제 깨지면서 나왔던 예. 얘기인데 항상 시장의 평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예를 들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5%고 내년에 1.9%다. 그리고 올해 인플레이션이 2.6%고 내년에 2.4%다. 그러면 명목 성장률 자체는 내년에 낮아지잖아요. 예. 명목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가격이랑 물량을 곱한 그 토탈 레버뉴라고 보면 기업의 이익은 성장성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폭 조정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위험 자산을 회피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을 회피할, 그리고 경기도 좋다. 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경기에 대한 박사님의 진단이 어떤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침체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도 전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금융시장에 들어가 계신, 주식시장에 들어가 계신 분들의 포트폴리오 상황인데 내가 뭐 2차 전지가 됐건 반도체가 됐건 바이오가 됐건 너무 높은 레벨에 들어가 가지고 네. 경기는 나쁘지 않은데 내가 들고 있는 이쪽이 이제 한참 헤매면 힘든 그 답은 문제인 저희가 것이죠.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예. 개장합니다. 네, 10월 16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특히 반도체주들이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ASML 원래 실적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웹사이트에서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서 좀 일찍 또 유출이 됐습니다. 실적 EPS는 괜찮았습니다만 이제 실적 가이던스 측면에서 뭐 향후 순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순 예약 부분에서 순 예약 건수에 대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측면에서 좀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그 영향이 좀 예상이 되는 분위기였죠. 코스피가 1% 떨어집니다. 2,606포인트. 코스닥도 0.68% 하락입니다. 768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 이제 낙폭을 축소해낼 수 있는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 넘게 떨어집니다. 59,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4.5% 내림세입니다. 184,1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2% 강세입니다. 뭐 LG에너지솔루션은 앞서 저희 산업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자체적인 모멘텀이 있죠. 이제 포드의 그 상용화되는 그 완성차에 대해서 배터리 공급 소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414,00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내림세로 106,700원. 현대차가 0.4% 올라갑니다. 247,000원이고요. 기아는 1% 떨어집니다. 98,700원. 셀트리온 0.5% 하락으로 199,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떨어집니다. 52,200원. KB금융이 0.8% 하락합니다. 95,000원이고요. 신한지주도 1% 내림세로 5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주들, 뭐 금융주들 줄줄이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개별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이제 호재에 힘입어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 떨어집니다. 38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어제의 상승분을 일부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 에코프로비엠이 0.2% 올라갑니다. 171,500원. 에코프로도 0.2% 소폭 상승 중이죠. 82,500원. HLB가 1.5% 떨어집니다. 어제 5% 반등을 보여줬는데 하루 만에 다시 좀 약세로 전환이 됐네요. 79,000원. 리가캠바이오가 1% 내림세로 124,500원이고요.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0.6% 하락으로 143,200원, 엔캠은 0.5% 올라갑니다. 지금 192,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흘 만에 좀 반등인데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클래시스가 1% 하락으로 64,000원. 휴젤은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1.7% 상승, 지금 0.7% 상승 288,800원이고요. 리노공업이 3.6% 떨어집니다. 19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개 관련주들 사실 어제 이제
마니커가 시간 외에서 좀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마니커 FNG가 14% 급등합니다. 3,430원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하림도 4.9%, 5% 넘게 올라갑니다. 3,005원. 그리고 체리브로, 동우 팜투테이블도 지금 3%에서 2% 강세 보여줍니다. 오늘 마니커는 20% 급등을 하네요. 지금 6개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수산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CJ 시푸드가 10% 급등합니다. 3,640원 선이고요. 사조 시푸드도 지금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200원. 그리고 한성기업 사조대림도 1% 안팎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6개 관련주 수산주들 흐름이 좋네요. 오늘 보니까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테마주가 좀 형성이 되는 모습이고 2차 전지 쪽은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개별적인 재료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LNF가 1%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종목별로 조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비온 67% 급등을 합니다. 지금 현재 25,2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셀비온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성 의약품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하고 지금 68%, 70%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1,607억 원 매수 우위고요. 1,807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외국 인구 기관은 1,195억 원, 64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413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 인구 기관은 각각 150억 원, 20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또 올라섰는데 지금 달러원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 3원 20전 상승한 1,364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그러네요. 예. 아유, 결국 1,360원도 열렸고, 달러인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올라왔어. 엔원이 제법 올라왔습니다. 한 10원 올랐어. 100엔당 915원까지 오고. 니케이도 이상하네요. 지수가 지금 뭐 1.7%대 하락인데 여기도 보면은 일단 훑어봐서는 다 빠지는 게 아니고 네. 오르는 종목, 빠지는 종목 했을 때 오르는 빨간 쪽이 오히려 더 많이 보이는 와중에 지수가 빠지고 뭐 그런 상황이 돼서 많이 올랐던 쪽에서 빠지고 좀 조정받고 그동안 소외됐던 육개주는 왜? 뭐 치킨 대란입니까? 웬일로? 아니요, 뭐 구제역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제역 이슈?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마니커가 사실 시간 외에서 상한가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뭐 밀리의 서재니, 예스24니? 아, 그거는 오늘 좀 쉬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가 호가에서는 움직임이 좋았는데 어제도 이미 급락을 했었고 오늘은 1%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 예스24도 좀 화면 통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딱 그 정도 약발이었구나. 예. 예. 그래 다시 또 테마로 가는 느낌? 예스24는 3%, 4% 하락이네요. 예림, 예.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도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정도 환율에서 앞으로 환율이 좀 더 오르는 원화 약세가 뭐 전반적으로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환율이 좀 낮아져 주는 게 좋을까요, 박사님? 기본적으로 환율은 좀 내려와야 될 거로 내려와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좀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부분으로부터 인플레이션을 수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균형 환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상황에서 달러 강세는 좀 약간 이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나타났던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 위로 올라간 거 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가 좀 좋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죠. 예.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금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아주 북한과의 또 군사적 긴장, 예. 지정학적 리스크, 한국 한반도에서의 예. 이러한 요인들이 다 겹쳐서 이렇게 나타난 현상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기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연말까지라고 본다고 하면 연준의 그 정책금리 자체가 25bp에서 50bp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국채금리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 4% 내외인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또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달러가 지금보다는 좀 약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장님이 질문하려고 하셨던 게 어떤 거였죠? 아니 예, 투자자분들. 딴 거보다 그건 이제 높은 레벨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막 얘기가 나올 때 들어가고 나면 항상 좀 고생한다는. 약간 뒷북 네, 느낌처럼요. 뒷북 느낌 이게 이제 좀 문제인데 사실 뭐 우리 국내로만 보자면은 진짜 뼈 아픈 게 2차 전지였고 작년 여름까지 그랬던 거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이게 솟아날 구멍이 잘 안 보이는데 그중 일부 대형 재료가 받쳐주는 대형 셀 업체 쪽에서는 이제 주가가 조금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조금 뭐 근본 없는 종목들은 어느 세월에 싶은 생각이 들고 반도체도 한번 시세가 나오는가 했다가 지금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또 고생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야 참. 근데 지금 박사님 저기 한은에서 뭐 금통위원 정도 하신다면은 금리 인하 쪽에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아직은 좀 빠르다고 보십니까? 인하 쪽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금리 인하는 벌써 시작했어야 벌써 시작했어야 된다? 했다고 보고요. 금리 인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보다는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 효과가 있다고 하면 네. 오히려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2분기 경제 성장률 적게 되면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간 우리 소비 지출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6개월 연속 마이너스고 그리고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현재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거 예. 6개월 연속 기준치를 추세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예. 보통보다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뭐 지금 뭐 이번 금통위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로 얘기 나왔던 것이 뭐 앞으로 3개월 내에는 금리 인하 없을 거라는 그런 게 이제 중론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경기의 내수 경기가 부진한 이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막 늦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물론 지금 3.5에서 3.25 내렸고 우리 중립금리를 2.5%라고 본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저도 좀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작용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계부채, 네. 뭐 주택가격 상승 네.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사실 금리를 통해서 결정될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금리를 내리면 차입 비용이 낮아지고 투기적인 예, 수요가 예, 늘어날 수는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집값을 결정하는 경제 모델을 돌린다고 하면 네. 주택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이 과연 금리만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규제일 수도 있을 거고 예. 아니면 또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향후 집값에 대한 전망의 어떤 센티멘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금리가 너무 부각되는 것 자체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융 안정이라는 그 주제 때문에 뭐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저는 네. 금리를 좀 더 낮춰서 소비와 투자 그리고 우리 기업들 중소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지금 그 일본은행 부총재가 이제 금리 인상 기조를 좀 이어갈 것을 시사했는데 네. 향후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동안 달러 옌 환율이 이제 높았을 때, 그러니까 네. 엔화 약세가 됐을 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죠. 예. 그거의 가장 큰 얘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우리 달러 원 환율이 높을 때 원화가 약세가 됐을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수 있을 것 똑같습니다. 예. 일본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엔화가 약세가 되면 수입 쪽에서의 물가 상승이 높아지니까 예. 엔화 강세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도 올렸고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서 이게 좀 엔화가 강세가 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또 약세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로 내년까지 수렴할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도 좋아지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높은 상황이고 임금 상승률도 높고 이런 경제 펀더멘탈이 받쳐준다고 하면 금리 인상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책 금리 인상은 뭐 이달은 아니더라도 연말 아니면 내년 초. 그래서 지금 아이비들이 해외 아이비들이 보는 것은 일본 중앙은행의 그 정책 금리 자체가 내년에 0.7에서 1%까지 올라갈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금리는 내려오면서 미 국채 금리가 내려오고 네. 일본의 정책 금리는 올라가면서 그 스프레드가 네. 격차가 줄어드니까 엔화가 내년 말에는 지금보다 상당히 강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전망할 때 쓰는 환율 모형에서는 나오는 예. 거죠. 거기에 따르면 약 한 130엔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에 따르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